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1 문학의 눈을 배우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국어 교과서와 국어학습지 8을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 12쪽을 펴세요. 대단원 1 문학의 눈은 문학작품의 관점에 대해 다루는 단원인데요. 이 대단원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들어가며를 들어봅시다. 들어가며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 속의 세계도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소단원 1에서는 말하는 이의 관점이 잘 드러난 표현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고 말하는 이에 따라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소단원 2에서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소설을 감상하고 서술자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보자. 이 단원의 활동을 통해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세계가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잘 들었죠? 우리가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을 접할 때 말하는 이나 서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린 작품으로는 시 엄마 걱정, 고향, 혼민가가 있고 소설 동백꽃이 있어서 이 작품들을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 13쪽입니다. 대단원 1 문학의 눈에 속한 소단원 1과 소단원 2에서 배울 내용을 도식화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 훈민가 같은 경우는 소단원 1 시의 목소리와 연관된 선택학습이고 소단원 2 이야기 속 시선과 연관된 선택학습인 수필, 흙을 밟고 싶다는 일단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동백꽃 학습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소단원 2 동백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동백꽃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국어학습지 8을 보며 시의 화자와 소설의 서술자, 소설의 시점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우선 시의 화자와 관련된 영상을 볼까요? 여러분, 작품에서 말하는 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작품을 쓴 작가가 아니냐는 대답이 들리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작품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될 듯한데요. 떠올려 보면 말하는 이가 작가인 듯도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이제부터 여러분께 3편의 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각 시를 읽으며 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봅시다.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난 인물은 없지만 엄마, 누나라는 말을 통해 어린 소년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시가 시인이 약 20살쯤 되었을 때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시에 말하는 이는 시인 자신이 아닌 경우에 속하겠네요. 윤동주,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위의 경우와 반대로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죠? 맞아요.
나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죠. 실제로 이 시를 쓴 윤동주라는 시인이 일제강점기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자신이 취할 행동을 고민한 시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시에 말하는 이는 시인 자신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소월, 오시는 눈. 땅 위에 하얗게 내리는 눈. 기다리는 날에는 오시는 눈. 오늘도 저 안 온 날 오시는 눈. 저녁불 켤 때마다 오시는 눈.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난 인물이 있나요? 아니면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있나요? 내리는 눈을 보며 중얼거리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처럼 특정 인물이 상상되지는 않죠? 맞아요. 이 시처럼 말하는 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도 있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본 세 편의 시를 바탕으로 시에 말하는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시에서는 말하는 이를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존재인데요. 이 인물은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 고민한 끝에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성별과 연령이 다른 인물일 수도 있으며 사물이나 동식물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잘 보셨나요? 시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는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에서 시인의 생각과 정서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화자의 역할로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죠. 다음으로 시적 화자의 특징에서 3번을 봅시다. 대상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나 태도가 독특한 말투에서 드러나는데요. 이 말투를 우리가 어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4번. 시적 화자는 아까 강의에서 나온 윤동주의 서시에서처럼 시인 자신일 때도 있고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에서처럼 시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쓸 때 자신의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화자를 선택해 내세우죠. 5번을 봅시다.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는 밑에 3번 말하는 이의 위치와 관련해서 배워보겠습니다. 3번 말하는 이의 위치. 시적 화자, 즉 말하는 이는 작품 속에 등장하면 겉으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이것의 판단 기준은 시 속에서 화자가 자신을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시 속에서 보이면 우리는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구나,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구나 또는 표면적으로 직접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강의에서 본 김소월의 오시는 눈이란 시에서처럼 나, 우리 같은 표현이 없이 화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화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는구나, 그래서 겉으로 또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시적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에는 객관적으로 대상을 관찰하거나 대상에 대해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4번 말하는 이의 어조는요. 말하는 이의 말투나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어조의 종류로는 남성적, 여성적, 애상적, 슬픈 느낌을 주는 거죠. 독백적, 교훈적, 풍자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화자에 대해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시를 감상할 때에는 일단 3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아요. 첫 번째는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면 내용 파악이 쉬워지죠. 우리는 이 대단원의 제목이 문학의 눈인 만큼 이 중에서 말하는 이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게 될 텐데요.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수용한다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부른다면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자라고 부르는데요. 서술자는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주체입니다. 시에서처럼 서술자는 작품 속에 나로 직접 등장할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위치하여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의해 서술자의 관점, 즉 소설의 시점이 결정되는데요. 이제 학습지에서 소설의 시점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설의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의 시점이란 소설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을 말하는데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으로 나눠집니다. 또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소설을 통해 각각의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 속 서술자로 나는 주인공 자신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므로 자신의 감정,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합니다. 소설의 사건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전달되므로 읽는 사람들은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기 쉽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을 보며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물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도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점순이의 행동이 소설 속 인물인 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나는 무뚝뚝한 소년으로 아직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알 리 없기 때문에 점순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죠. 이런 주인공의 점순이에 대한 생각이 거리낌 없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 속의 나가 주인공에 대해 관찰하는 시점입니다.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소설 속의 나는 6살 어린아이입니다. 순진한 아이가 서술자로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하듯이 전달하죠.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달걀 사소 하고 매일 오는 달걀 장수 노파가 달걀 광주리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이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맥이 한 푼어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놀라서 때를 좀 써보려 했으나 석양에 빤히 비치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예, 우리 엄마가 거짓부리 썩 잘하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잘 알면서 먹을 사람이 없대누나. 때를 좀 쓰고 싶다만 저 우리 엄마 얼굴 좀 봐라. 어쩌면 저리도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대가 아픈가 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머니와 사랑 손님입니다.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천진난만한 여자아이의 시각을 통해 서술하기 때문에 독자는 아이의 눈으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며 관찰하게 됩니다. 진부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순진한 아이의 눈을 통해 서술됨으로써 안타깝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셋째,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분석하여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작가가 신처럼 등장인물의 모든 심리를 알아서 서술하는 것이죠. 주로 개화기 이전의 고전소설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서러운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이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며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동은 대성통곡하였다. 대감은 속으로는 길동이 불쌍했지만 짐짓 꾸짖어 말하였다. 만일 그 마음을 드러내서 위로하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허균의 홍길동전을 보면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와 행동을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초씨 댁에 가신다. 제사상이라도 놓으시라고.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 수탉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인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녀는 공연히 열없어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쇠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쇠팔이라도 잡는 채.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 행동과 모습이 묘사될 뿐 인물의 마음과 생각은 독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소년이 외양간으로 가 쇠잔등을 철썩 갈긴 행동의 묘사를 통해 독자들은 왜 그랬을까 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소설의 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설은 어떤 시점에서 전달되느냐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잘 보셨나요? 시점은 작품 속 서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즉 시각으로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지, 작품 밖에 있는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1인칭과 3인칭 시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지 관찰한 내용만 서술하는지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 관찰자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은 구분하기 쉬운데요. 서술자가 작품에서 자신을 나 또는 우리와 같은 단어를 통해 드러내면 작품 속에 있다고 판단해서 1인칭 시점이라고 하고, 서술자가 자신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고 등장인물들을 그 또는 그녀, 그들 또는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철수나 이런 식으로요.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보이면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시점을 그림을 통해 이해해 볼까요? 여기서 원의 안은 작품의 속이고요. 원의 밖은 작품 밖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에 나로 등장하는 인물이 서술자이자 주인공으로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줍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에 나로 등장하는 인물이 서술자이지만 주인공은 아니어서 주인공을 관찰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여기 원 밖에 있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내용을 전달하기에 1인칭 관찰자 시점보다 더 객관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작품 속 주인공과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알고 전달합니다. 이러한 시점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의 눈에 비친 제한적인 세계만을 다루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독자가 상상해서 추리해야 할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의 무한한 상상이 가능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밖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독자의 무한한 상상이 필요하고요. 또 대상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사건 전개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성격을 다 알고 서술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는 제한되지만 내용이 쉽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죠. 시점의 특성에 따라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친구에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많이 하면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서술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직접 제시하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즉, 독자는 서술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죠. 반면에 관찰자 시점에서처럼 서술자가 독자에게 상황이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덧붙이면 1인칭 관찰자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더 객관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에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멉니다. 자, 이제 학습지를 통해 시의 화자, 소설의 서술자와 시점에 대한 공부가 끝났어요.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동백꽃은 특히 순박하고 어리숙한 서술자인 나로 인해 웃음이 나오는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소설인데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동백꽃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반드시 다음 콘텐츠의 동백꽃 원문 듣기를 통해 교과서 28쪽부터 41쪽까지 다 읽고 오셔야 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필평가에서도 포함되는 단원인 만큼 꼼꼼하게 읽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